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개학을 하는데요. 첫날부터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낯선 신입생들, 특히나 추운 날씨에 더 긴장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요, 어깨 쫙 펴시고 새학기 첫날 활기차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이미 아이들 학원 일정을 짜두신 학부모님들도 계실 테고요. 학교 생활을 하는 거 봐서 천천히 결정하려고 아직은 학원 정도는 지켜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제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니 지난해 전체 가구의 초중고교생 학원비 지출이 월 평균 36만 원을 넘어서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가계 수입은 그대로거나 줄었지만 자녀 학원비 지출은 오히려 늘었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새학기에 학원들이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잇따라 학원비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요즘인데요. 팍팍해진 현실에서 학부모에게 새학기는 이 자녀 학원 문제가 큰 고민거리가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3월 2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일주일 뒤면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러집니다. 전국 1113개 농협의 조합장을 비롯해서요. 수협과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새로 뽑는 건데요. 이미 무투표 당선된 조합장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후보들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 이슈, 오늘은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전반적인 분위기와 선거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다음 주 8일에 치러집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선거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 들어볼까요? 네, 먼저 이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이 명칭에 대한 설명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전국의 농협 축협들이 제각각 조합장을 뽑는 선거를 했습니다. 조합장을 이 조합원들이 투표로 뽑기 시작한 건 1988년부터지만 각각의 정관을 토대로 조합마다 중구난방으로 진행했고요. 또 과거의 선거는 금품수수, 조작 의혹 굉장히 혼탁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전국이 한날 한시에 조합장을 뽑는 것이고요. 날짜만 통일한 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게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까지 보다 엄격하게 선거를 관리하게 된 거죠. 그게 지난 2015년부터입니다. 조합장 임기가 4년이거든요. 네. 2015년에 제1회 전국 동시선거를 시작하고 2019년에 제2회 전국 동시선거를 했습니다. 또 4년의 임기가 흘렀고요. 올해 세 번째 선거관리위원회 관리 하에 전국 동시선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선거를 치르는 농축협은 몇 개가 됩니까? 예,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지난달 22일로 마감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 선거엔 농협, 수협, 산림조합 모두 1,347개 조합에서 3,080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달 23일자 기준이라서 이후 사퇴를 하거나 하는 등 이 후보자 수준은 다소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네. 후보자를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 후보가 월등히 많은 3,044명이고요. 여성 후보는 36명입니다. 또 후보자의 연령대 분포를 좀 보면 60대가 가장 많아서 1,936명이 등록했고요. 50대가 두 번째로 808명입니다. 그 뒤를 잇는 연령대는 70대 이상 272명이 등록을 했고요. 40대 젊은 후보도 63명 있습니다. 네. 광주 지역의 한 축협에서는 전국 유일한 30대 후보도 출마했습니다.
3,080명의 후보 중에서 농협조합장 후보는 2,590명입니다. 이게 한 개 조합당 2.3명이 출마한 꼴이지만 개별적으로는 뭐 단독으로 입후보한 사례도 적지 않은 상황이고 전체 1,115개 농협 중에서 223개 조합은 등록한 후보가 단 한 명뿐이라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동시선거라는 이름에 걸맞게 선거 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22일까지 등록한 후보들은 23일부터 선거 전날인 3월 7일까지 13일 동안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사는 곳에 조합장 선거가 있는데 후보자가 누군지 궁금하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동시조합장 선거 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과 조합을 선택하면 현재 등록돼 있는 후보가 몇 명인지 알 수 있고요. 각 후보자의 사진이 등록돼 있고 직업, 나이, 주소, 학력, 경력 이런 정보가 수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이제 간략한 정보만 나열되어 있다 보니까 후보가 누군지만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한계가 있고요. 네. 또 후보자 이름만 쳐도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올해 동시조합장 선거만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어제 이제 전북 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을 확정지은 한 현직 조합장님께 올해 선거의 흐름 물어봤는데요. 이전보다 선거 전 자체의 치열함, 열기 뭐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좀 덜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또 지난해 쌀값이 워낙 많이 폭락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손실을 입은 농협들이 꽤 많고 마이너스 결산한 것들이 많은 상황인데 이런 게 이번 선거의 쟁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합장에 도전하는 새 후보들은 현 조합장의 경영 능력이 부족해서 농협이 적자를 봤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네. 또 현 조합장은 현 조합장 나름대로 이건 정책의 문제였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이었다 이런 점들로 항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전 선거는 금품이나 향응 등이 크게 논란이 됐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직장 내 갑질 문제라든가 성추행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이런 부분들이 더 큰 타격을 주기도 한다 이런 설명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연루돼 있다면 출마도 힘들어지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전북 지역의 한 현직 조합장은 이 직장 내 뭐 성희롱적 발언이 문제가 돼서 결국 출마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직 선거를 치르기 전이지만 이번 선거에 대해서 뭐 개선점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선거제도의 공정성 문제는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비단 이번 선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난 두 차례 선거에서 이미 확인됐는데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극도로 제한되고 이에 따라서 재출마한 현직 조합장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경쟁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되고 있지 않다 보니 물밑에서의 비리 부정도 끊이지 않는 악순환이 지속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근거법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혼탁한 선거 문화를 정돈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 몇 가지 사항을 좀 들어보면 네. 이 조합장 선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건 후보자 본인뿐입니다. 기간은 선거일 직전 겨우 13일뿐이고요. 공개석상에서의 연설이나 후보자의 대담, 토론회는 고사하고 공약서 한 부, 현수막 한 장도 만들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거 우리가 흔히 이제 봐왔던 국회의원 선거, 뭐 지자체장 선거 이런 류의 선거운동과는 판이 굉장히 다른데요. 네. 그래서 농협조합장 선거를 일컬어서 깜깜이 선거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깜깜이 선거라는 말에 이번 조합장 선거에 개선점이 다 들어있는 것 같네요. 예, 이 조합장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견해가 추상적으로 담긴 한 장짜리 공보물이 유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정보의 전부입니다. 그 외에 후보자가 조합원들에게 명함과 전화, 문자를 돌려야 하는데요. 이게 또 기막힌 게 현직 조합장이 아닌 후보자는 전체 조합원 명단을 파악할 수 없는 맹점이 있습니다. 내가 조합장 후보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누가 유권자인지도 모른 채 손에 닿는 대로 인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인 건데요. 반면 현직 조합장은 조합원 명단을 잘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4년의 임기 동안 그 직무 과정에서 사실상 상시적인 자기 홍보가 가능해서 선거의 공정성 논란은 조합장 선거 때마다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폐쇄적인 선거제도의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하면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군요. 올해로 이제 세 번째인데 선거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농업계의 움직임은 없나요? 예, 농협 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여론은 뭐 이전부터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법을 만들고 고치는 국회에서도 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노력을 오래전부터 해왔고요. 과거 19대 국회에서는 위탁선거법이 제정된 직후인 2014년 11월에 정청래 의원이 예비 후보제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후보자 대담이라든가 토론회를 허용하자.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고요. 20대 국회에서도 2년에 걸쳐 6명의 의원들이 농협조합장 선거를 개선하기 위한 이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들 모두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습니다. 국회 전문위원회 반대를 넘지 못한 게 원인이기도 하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의 의지 부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농협 선거제도를 바꾸려는 움직임은 계속 있는 건가요? 예, 현 21대 국회에서는 임기 초반만 해도 법안 발의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5명의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거든요. 네. 내용을 좀 취합을 해보면 예비 후보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예비 후보자들이 공개 행사에서 소견 발표를 허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후보자에게 유권자의 가상 전화번호를 제공해서 공약이라든가 후보를 알릴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후보자의 대담 토론회를 허용하자. 그리고 또 후보자의 배우자, 그리고 직계비속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내용들이 개정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전보다 개정 법안 발의가 활발한 편이지만 역시 상임위의 법안 소위조차 회부되지 못하고 지금껏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번 제3회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 법을 개정할 수 있었던 기회가 지난해 말이었거든요. 이 1,100여 개의 농협의 선거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 대신에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법이 농협 관련 모든 이슈를 장악하면서 선거제도 개정 법안들은 사실상 물밑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네. 그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농민조합원들의 현명한 선택이 더 중요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 8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는 전국 2020개소의 투표소가 설치되거든요. 아침 7시부터 투표할 수 있고요. 오후 5시에 투표가 종료됩니다. 농협이 제 역할을 하면 농업 문제 상당 부분이 해결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답답한 농협의 현실 속에서도 진정으로 농민조합원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들을 가려뽑는 일이야말로 농협을 개혁하는 첫걸음이라는 것. 농민조합원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를 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 상황이 세계적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위기, 우리 사회의 분절과 양극화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하여 세계 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라면서 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그 정신과 다르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념사에는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등 구체적인 과거사 현안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대한 사죄나 반성 요구로 해석될 만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영광의 역사든 부끄럽고 슬픈 역사든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면서 이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연들을 기억하고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에 대해서 일본의 반응이 있었습니까? 네,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함께 협력해 대응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역대 한국 대통령은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지향을 강조했다면서 높이 평가했고요.
이 지지통신도 과거에 대한 집착보다 미래를 향한 메시지라고 호평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들도 반발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일본 정부는 여전히 애매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이 독도 문제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 등 한일 간의 현안이 산적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3.1절이었는데 어제가요. 근데 이날 일장기를 개항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네, 어제 세종시의 한 아파트 주민이 태극기 대신 일장기를 내걸어 큰 소동이 벌어졌었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물론이고 광복회 회원들까지 찾아와서 이 거세게 항의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다른 업무를 못 볼 정도로 수백 통의 항의 전화에 시달렸고 세종시청과 경찰에도 민원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일장기를 내건 주민은 입주 당시에는 한국인 이름으로 이사를 왔으나 지금은 일본어로 된 문패를 걸고 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주민은 잇따르는 항의에 오후 5시쯤 일장기를 내렸습니다. 네. 수출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요. 5개월 연속 수출이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고요? 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수출액이 501억 달러, 우리 돈으로 66조 3,825억 원을 기록해서 작년 같은 달보다 7.5%, 40억 달러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수출은 반도체 수출 부진을 중심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코로나 확산 초기인 2020년 이후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2월 수출액은 59억 6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42.5% 급감해서 거의 반토막 수준이 됐습니다. 이 반도체는 7개월째 내리막인데요.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월 메모리 사업에서 상당한 액수의 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24.2% 줄어들며 9개월 연속 마이너스 흐름이 이어졌고요. 아세안 시장으로의 수출도 16.1% 감소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각각 16.2%, 13.2%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 수지는 1년째 적자입니다. 네, 무역 수지는 53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22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2개월째 적자 행진인데요. 이 무역 적자가 12월 이상 지속된 것은 지난 1995년부터 97년까지 적자가 이어진 이후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 적자 폭은 역대 최대였던 올해 1월 127억 달러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지만 올해 들어 두 달 만에 지난해 무역 적자의 38%에 달하는 적자가 쌓였습니다. 네. 최근에 전셋값은 내렸는데요. 월세 부담은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최근 두 달간 평균 전셋값과 월세 보증금은 2년 전보다 낮아졌지만 이 월세 부담은 25%가량 상승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부동산 관련 업체가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 월세 계약은 총 7만여 건의 평균 월세액 65만 원으로 2년 전 같은 기간의 평균 52만 원보다 24.9%나 올라간 겁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월세 보증금은 10% 줄었고요. 순수 전세 보증금 평균도 2년 전에 비해 3.7% 낮아졌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며 임차인들이 월세 보증금을 줄이는 대신 일부를 월세로 돌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월세 부담이 커질수록 서민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100만 원 이상 고액 월세 비중도 전체 거래량의 16.5%에 달하는 등 크게 늘었습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공식 발언을 자제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3.1절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악수를 나누었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른 거취 문제를 묻는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최근 열린 비공개 고위전략회의에서는 소통이 부족했다라면서도 비명계 일각의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다음 주 전당대회가 치러지는데요. 이 대통령실의 견제에 몸을 낮춰왔던 안철수 후보는 어제 이번 전당대회는 여러모로 낯설다라면서 대통령실과 비대위, 선관위 모두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건 자신만의 피해의식이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MBC와의 통화에서는 이 노골적으로 대통령을 앞세우고 있는 김기현 후보에게는 말 한마디 않고 대통령실이 자신만 문제 삼았다라며 그 과정도 모멸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특정 연예인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 장해찬 후보는 이에 대한 비판에 창작의 자유를 주장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마이뉴스가 최근 장해찬 후보의 문제 소설 내용이 바뀌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특정 배우와 가수를 떠올리게 하는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바뀌고 또 특정 가수를 떠올리게 했던 서술도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스에서 열차가 충돌하는 참사가 발생했다고요? 네, 현지 시간으로 28일 밤 그리스 중부에서 기차 2대가 충돌해 최소 40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스 중부 테살리아주 라리사 인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충돌하면서 일부 차량이 탈선하거나 불이 붙었습니다. 인명피해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 외신은 한 구조대원의 말을 인용해서 불행히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잔해더미 아래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객열차는 아테네에서 출발해서 북부도시 테살로니키로 향하고 있었고요. 승객이 약 350명과 직원 약 2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화물열차는 테살로니키에서 라리사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이 사고로 인한 우리 국민의 피해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이란 말이 있는데 이제는 이 말이 완전 옛말이 됐다는 통계가 나왔군요. 네, 여아 100명당 남아수를 뜻하는 출생 성비가 지난해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남아선호 사상이 극심했던 1990년대에는 이 출생 성비가 110명을 넘었는데요. 특히 1990년은 116.5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출생 성비는 이 정상 범위로 꼽히는 103명에서 107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난해 출생 성비는 104.7명으로 전년보다 0.4명 감소했습니다. 이 출생 성비는 2000년대로 접어들며 110명 아래로 내려왔고요. 2000년대 초중반에는 108명 안팎이었으나 2007년 106.2명으로 내려오며 정상 범위에 들어섰습니다. 셋째 아이의 경우에도 105.4명이 나왔는데요. 참고로 1993년에는 이 셋째 아이 이상의 출생 성비가 209.7명에 달했었습니다. 그랬군요. 요즘에 대개철인데요. 대개철임에도 불구하고 수확량이 많이 줄었다고요? 네, 요즘이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에서는 대개가 제철인데요. 하지만 어획량이 갈수록 줄고 있다라고 합니다. 10여 년 전에는 한번 나갔다 오면 300kg을 잡았을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50에서 60kg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국내 연안에서 대개 어획량은 2010년 2,600톤이 넘었지만 지난해에는 1,940톤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이 대게가 살고 있는 수심 150m 이하 바닷속은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터라 이 남회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 암컷은 1년 내내 잡을 수가 없고요. 이 수컷도 몸 길이 9cm 이하는 잡거나 판매할 수 없는데도 이 대게를 불법 포획하거나 몰래 유통시켰다가 해경에 적발된 사례는 지난 4년간 71건, 9만 3천 마리가 넘습니다. 대게는 알에서 부화하고 성숙해서 재생산에 참여하기까지 대략 7년 이상 걸리는 등 이 생활사가 상대적으로 긴 수산자원이기 때문에 이 자원을 회복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데요. 이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불법 어획하거나 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가 됩니다. 네. 어제부터 중국발 입국자들의 PCR 검사 의무 해제가 됐다고요? 네, 중국에서 출발한 모든 입국자들에게 적용되던 도착 후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가 어제부터 해제가 됐습니다. 이 방역당국은 중국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예고한 대로 이같이 조치를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연말 무렵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자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그리고 단기 비자 발급 중단, 항공기 증편 중단 등의 강도 높은 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출발한 내 외국인은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고요. 이 도착 후에도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에서, 이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같은 방역 조치가 도입된 직후엔 이 중국발 입국자들의 코로나19 양성률이 30%대를 웃돌기도 했었습니다만 이 중국 내 상황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최근에는 양성률이 1% 안팎으로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0-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을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박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나름의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박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부터 전국적으로 산불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혹시 인근에는 피해가 없으신가요? 전북에도 산불이 좀 나고 있고요. 예. 전북 완주, 전주 바로 옆에 있는데 산불이 났었고, 전남에도 이제 산불이 많이 났다고 하는데요. 근데 봄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사를 막 이제 준비 시작하고 이럴 때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이렇게 좀 쓰레기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풀이라든지 이런 거 마른 집단이라든지 이런 거 태우다가 불이 많이 나는데 정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게 일단은 불법 소각을 하는 것도 이제 폐기물관리법 위반이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처벌을 과태료 같은 걸 받으실 수도 있는데 더 문제는 불이 나게 되면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고 또 손해배상도 물 수가 있거든요. 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농사도 짓는 영농철이 다가오는데 전라 지역의 가뭄은 좀 해소가 됐나요? 그거 너무 힘듭니다. 아직도 비가 많이 안 와요? 예, 겨울감이 너무 심해서요. 예. 비도 안 오고 눈도 이렇게 많이 오지도 않았고 해서 최근에도 계속 이제 날씨가 이렇게 좀 건조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 옥정호가 이제 조금 많이 문제인데 옥정호가 상수원으로 쓰이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저수율이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아이고. 평년의 한 절반 수준? 그래서 굉장히 문제고요. 이게 전라북도에 있는 4대 여러 가지 농업용수를 쓰고 있는 저수지라든지 이런 곳들이 정말 평년에 한 4분의 3 정도 저수량밖에 안 되거든요. 네. 걱정이 많습니다. 네, 전라 지역에 비가 좀 시원하게 내렸으면 합니다. 자, 또 한 번에 내리는 것보다는요. 네. 차분하게 여러 번 낮아가지고 그쵸. 내려야지 네. 한 번에 내리면 큰일 납니다. 전라 지역에 한 번에 말고 차분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감사합니다. 사례 듣고 또 이야기 이어갈게요. 네. 아니 뭐야?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된 거요? 가만히 있자. 이거 잘못하면 마을 회의 늦게 생겼구만. 그 남은 걸음 후딱 뿌리고 바로 출발해야겠어. 자. 아이고 바쁘다 바빠. 자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속도 좀 더 내볼까? 뭔 소리야? 뭐야? 내 차에 부딪힌 겨? 이거 큰일 났구만 이거. 저기요 괜찮아요? 어디 부딪혔어요? 손목이 부딪혔나봐요. 아저씨 무슨 운전을 그렇게 하세요? 사람도 못 보고. 미안해요. 내가 바빠서 급히 가다가 못 봤네요. 어째요? 얼른 타요. 예? 같이 병원 가요. 아니요. 아저씨 제가 보시다시피 임산부라서 병원에 가도 함부로 엑스레이를 찍을 수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해결하면 서로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그래요? 그래도 될라나? 그러면 얼마면 되겠어요? 합의금으로 30만 원 계좌로 보내주세요. 예? 30만 원요? 그러면 그래요. 예. 혹시 모르니까 댁 이름하고 전화번호, 계좌번호 알려줘요. 지금 바로 송금해 줄 테니까.
돈 들어갔죠? 아, 네네, 들어왔네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예, 그래요. 그 조심해요. 아이고, 별일 없어야 될 텐데. 아, 오늘 참 마을회의 한번 비싸게 가는구만. 아이고, 가자, 가. 자, 그러면 3월 마을회의는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해요. 아이,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그 오는 길에 뭐요? 나도 며칠 전에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그래요, 이름도 계좌번호도 인상착의도 딱 그 여자구만. 아이, 아무래도 이상해요. 예? 당장 경찰에 신고부터 하고 마을 CCTV 좀 확보해달라고 해야겠구먼. 예, 안녕하셔요. CCTV 확인하러 경찰서에 오라고 해서 보러 왔는데요. 네, 그러세요. 이쪽에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오메, 저거 보셔요. 예? 저 사람 전봇대에 숨었다가 내 차에 일부러 팔을 갖다 댔구만요. 아, 임산부라고 해서 의심도 안 오고 합의금 줬더니만 이것은 저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라 지가 더 큰 피해자네요. 그렇죠? 아이고, 뭐 흔히들 얘기하는 보험 사기 사건인 것 같은데 보행자가 고의로 차량에 부딪힌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손익동서가 서울에서 이 딱 보험 사기 수사하는 팀장이시거든요. 서울경찰서. 오늘 사안은 근데 이제 보험 사기는 아니고 이제 그 보험 사기를 빙자한, 그죠? 그렇죠. 당사자들 간에 돈을 주고받은.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보험으로 피해 처리를 하면 이제 보험 사기라고 하고, 네. 그냥 이렇게 고의로 사고 나서 합의금 내면 그냥 사기네요, 그냥 사기라고 이거는. 그러는데, 네네. 이게 이제 뭐 손목치기 발치기라고 불리는 고의사고 수법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합의금을 뜯어내는 건데 아주 위험하죠. 그러니까 오늘 사례가 이제 보행자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오히려 이제 운전자에게 돈을 받은 건데, 말씀해 주셨지만 사기죄가 성립이 되죠? 그렇죠. 사기죄가 무조건 성립할 거고요. 이렇게 합의금 받아내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고, 사고는 진짜 우연성에 의해서 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고의사고야말로 사기죄로 당연히 처벌돼야죠.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험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 법에 정해진 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인데요. 실제 일반 사기보다는 조금 더 중한 형이 처벌되고 있는 그런 형량입니다. 오늘 같은 이 사기 사례도 봤지만 사람이 그렇게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참 대단한 화술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손목이 부딪혀서 이제 내가 병원에 가자 그랬는데 임산부여서 엑스레이도 못 찍으니까 돈으로 달라. 이런 경우에는 참 이게 안 주기도 난감하고, 그죠? 그렇죠. 예. 시간이 없다고 하고 이러니까 이게 참 속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원래 이런 범죄가 도시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도시에서 사고를 내는 거에 대해서 경찰에서 엄격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농촌까지 내려와가지고, 특히 이제 농촌은 농로가 굉장히 좁거든요. 네. 그런 걸 악으로 인해서 사고를 내고, 이렇게 또 농민들이 뭐 이렇게 좀 순수하셔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냥 바로바로 또 죄송하다고 주거든요. 많이 노리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이제 운전하다 보면 이제 조금 뭐 큰 사고 같은 경우는 보험사 부르고 뭐 현장 조사하고 이러지만 뭐 이렇게 가볍게 뭐 차량끼리 부딪힌 접촉 사고라든지 오늘 같은 사례 같은 경우는 그냥 복잡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게 싫으니까 현금으로 이제 처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네요, 결국에는.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고요. 예.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은 그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숲을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농민분들은 그냥 실생활에서 움직이는 거 많이 보시기 때문에 사고 대처가 조금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피해를 안 당하시려면 경찰과 보험사에 바로 연락을 해서 사건 사고를, 굉장히 이제 교통사고를 잘 처리해야 되는 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그 오늘 사례에서 이 손목이 다쳤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받아내면 이건 이제 보험 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험 사기가 워낙 심해지다 보니까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만들어졌고요. 네. 그런 보험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했다고 하면 보험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 진짜 보험 사기 근절돼야 될 것 같아요. 매년 보험료가 올라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오늘 이 사례에서 합의금을 줬던 운전자분들이 사기라는 걸 입증을 하면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형사고소를 해서 사기가 되면 그 돈 자체는 우리가 속아서 준 거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고요. 오히려 또 사고를 내가지고 차가 망가졌다고 하면 네. 차량 수리비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것까지 다 받을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피해를 안 보려면 어떠한 이 사기 사건 유형이 있는지 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이 고의 사고를 내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유형은 뭐가 있을까요? 방금 우리가 제시한 사례처럼 좁은 골목길이나 전봇대에 숨어 있다가 이제 걸어 나오는 사고도 있고요. 네. 자전거를 타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도 아하. 있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 민식이법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고의로 사고 내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장난으로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제 사고를 유발하려고 장난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이고, 이 녀석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아유. 네, 시골도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트럭 같은 경우 급하게 몰고 다녀서 부모님들이 좀 교육을 좀 철저하게 잘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사람이 있다 싶으면은 항상 서행하시고 주변을 좀 잘 살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이제 교통사고와 관련된 이야기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사고가 나면 우리가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되잖아요. 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제 차에서 내리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지 좀 알아볼까요? 제가 사고 날 때마다 쓰는 방법인데요. 네. 이제 사고를 내면 좀 이렇게 가해자로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심한 행동이나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아파라 이러면서 뭐 피해 입으신 분들이. 네, 욕설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욕도 그러시거든요. 하시고, 네. 그러기 때문에 차에서 내리기 전에 핸드폰으로 녹음이나 동영상 앱을 켜고 내리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네. 녹음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갑작스러운 뭐 폭언이나 이런 거에 좀 대비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내리시자마자 이제 경찰이나 또는 보험사에다 연락을 하고 네. 그리고 이어서 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이제 접촉된 피해 부위를 구체적으로 찍는 것도 중요하고 차의 위치를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배경과 함께 사진 찍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좀 마음이 이제 좀 이렇게 불편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좀 대비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농촌에서도 요즘에 또 여러 가지 사고가 많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동네 박변호사, 지금까지 박경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반짝 추위가 찾아온다고 하네요. 낮 기온이 좀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들어올게요.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60, 70년대에는 주택 지붕으로 성면이 들어간 슬레이트를 사용했다는 거 아시나요? 훼손된 슬레이트 가루가 폐로 들어가면 암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성면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슬레이트